성장률 계산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뭐 y0 제로 시점에서의 GDP, 그 다음에 1기의 GDP, y1 이 둘 사이에 몇 퍼센트나 y가 뭐 늘어났는가 혹은 뭐 줄어들었는가 계산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y1 마이너스 y0에 y0로 나눠주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다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보면 y1 나누기 y0 마이너스 1 전체 곱하기 100 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퍼센티지 체인지 변화율, 증감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로그를 살펴봤으니까 로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를 사용해서 이제 변화율, 뭐 증감률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example은 한국 경제의 GDP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안정적인 상태라는 표현 steady state라고 하는데 이 steady state은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챕터에서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볼 텐데요. 생산 모형, 솔로 모형, 뭐 아이디어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제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통상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이죠. 지금 우리가 본 변수는 이제 GDP니까 GDP의 경우에 GDP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를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성장률이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면 GDP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일정한 값을 갖는 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를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한국 경제 GDP가 이러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GDP 수준이 Y0,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GDP 수준은 Y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또 혹은 뭐 원유 값의 변화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충격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 GDP가 하락을 했는데 1% 하락했다고 한번 해보죠. 1% 하락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0 그러니까 Y1은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 이제 Y0에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뭐 팬데믹이나 원유 가격 변화와 같이 그래서 1% 하락했다고 한다면 Y1은 어떻게 될까? Y1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Y0에 1 마이너스 1% 0.01 해서 곱하면 Y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로그의 Y0 뭐가 더 간단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로그의 Y0에 0.01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GDP의 로그 값에서 1%를 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 y1 마이너스 로그 y0가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0.01과 같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GDP의 로그 값과 원래 GDP의 이제 로그 값의 차이가 바로 이제 GDP의 증감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서 봤고요. 그걸 여기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2020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에서 직전 연도 같은 분기, 전년 동기죠. 그래서 2019년이니까 이게 전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분기니까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기가 아니라 같은 month여도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그 다음에 2019년 9월이 바로 전년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펴보는 데이터가 매월 이제 월별 자료 혹은 뭐 monthly 데이터라고 한다면 동기는 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데이터가 분기 자료다. 뭐 quarterly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년 동기가 이제 분기가 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다 동기라고 써요. 다만 이제 연간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동기라는 말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2019년, 2020년이니까 그냥 전년만 존재하는 거지 동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1분기 GDP 로그 값에서 2019년 1분기 GDP 로그 값을 이제 빼면 그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감률 혹은 뭐 GDP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감률과 성장률은 사실상 같은 표현이고요. 말씀드렸었는데 성장률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어떤 변수들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변동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증감률을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GDP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국의 GDP가 크게 감소, 이렇게 막 뭐 증가 감소를 반복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시경제학에서도 GDP는 그냥 growth rate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증가율이죠. 네. 그러니까 percentage change가 퍼센트 변화율이라는 뜻이고요. growth rate는 사실 암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제 growth r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2019년 1분기를 T라고 한번 해보고요. 2020년 1분기를 T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보죠. 사실상 T 플러스 4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년 1분기가 T라면 19년 2분기가 T 플러스 1일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9년 1분기가 T라고 했으니까 2분기는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3분기는 T 플러스 2가 되고 4분기가 T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first quarter가 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기 뒤니까 사실 그래서 T 플러스 4라고 쓰는 게 좋은데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T 플러스 1이라고 썼습니다. 보통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T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증가율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를 YT로 나누어서 증가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써주면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또 한번 써보면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G와 같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YT 플러스 1과 YT의 비율이 1 플러스 G와 같고, 자, 이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자,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는데 보시면 분수로 되어 있는 수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의 x 나누기 y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이 값은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에서 로그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의 yt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의 1 플러스 g와 같습니다. 자, 이제 g가 매우 작은 값이라면 1 플러스 g의 자연로그를 취한 것은 근사적으로 g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마지막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2020년 1분기의 GDP 로그 값 바로 요 값이고요. 맞죠?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빼면 바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 혹은 GDP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뭐 그런가 뭐 이런 사실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율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제 로그를 사용을 해서 증가율을 근사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지난 60년간 정확히 59년이에요. 59년간 1인당 GDP의 증가율이 5.98%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60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만 이용을 해서 5.98%를 계산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용한 식은 간단합니다. 자, YT는
원 플러스 g의 t승에 이제 y0라고 하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고요. 자, 매년 증가율이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g의 증가율로 매년 일정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1960년에 출발해서 60년에서 출발을 해서 2019년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t를 2019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제로가 1960년에 대응하니까 t는 대략 59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제로면 이건 59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59를 더해야 59가 되고요. 그 당연한 얘기죠. 1960에서 59를 더하면 2019가 돼요. 그래서 59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019년에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59승 곱하기 1960년에 1인당 GDP.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여기선 로그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계산한 거고요. 양변을 1960년에 1인당 GDP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죠. Y에 1960.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양변에 59분의 1승을 해줍니다. 양변에 똑같이 59분의 1승을 해도 등호는 성립해요. 똑같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변수에 A승이 되어 있어요. 뭐 A는 그냥 0보다 큰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값에 A승을 해줬는데 여기에 다시 1 over A승을 해주면 자, 이 승수는 승수에 다시 승수를 해주면 파워에 다시 파워를 해주면 이 파워끼리는 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에 a승에 다시 1 over a승을 해준 것은 a승 곱하기 또 알고 계시는 학생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1 over 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의 파워가 두 개의 파워의 파워인데 그 두 개의 파워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1 over a는 그냥 1이니까 x만 남습니다. 제가 왜 59분의 1승을 해줬냐면 이 오른쪽 텀에 이 오른쪽 텀에 1 플러스 g만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파워를 갖는 수가 있으면 거기에 파워의 역수를 다시 파워로 취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숫자 우리가 원래 찾고 싶은 변수나 숫자만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변에 59분의 1승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59승에 다시 59분의 1승을 해주면 이건 곱해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1만 남겠죠. 1만. 그래서 오른쪽은 1 플러스 g가 되고 이제 왼쪽은 두 기간의 1인당 GDP의 비율의 59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제가 2를 빼준 거예요. 오른쪽에 g만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2를 빼주고 이쪽에서도 2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1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남는 것은 g는 복잡한 어떤 값에 2를 빼준 것. 그것이 바로 6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1960년부터 매해 1인당 GDP를 사실 다 봐도 괜찮지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시작 시점 이니셜 피어리드와 터미널 피어리드만 알면 이니셜 포인트와 터미널 포인트 값만 알면 그러면 우리가 연평균 증가율을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이제 약 5.98%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마지막 이슈는 사실 경제 성장과 관련한 수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컨버전스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큰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더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리얼로케이션이 최근에 더 이슈인 것 같아요. 리얼로케이션, 얼로케이션 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의 이슈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좀 유행이 있어요. 그 학계에서도 유행이 좀 트렌드가 있어서 그 유명한 뭐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슈를 이렇게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막 파급이 되고요.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논문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들을 다뤄야 사람들이 또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이제 또 자신이 어떤 연구를 했는가 그걸 가지고 또 취직을 하는 거니까요. 학교에 교수로 가거나 뭐 혹은 뭐 연구소로 가거나 뭐 혹은 뭐 중앙은행에 가거나 이제 그런 이제 뭐 결국은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 논문 쓰는 거잖아요. 연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최근 2000년 들어서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 리얼로케이션이고요. 이 리얼로케이션이 사실 뭐냐면 그 자본 특히 이제 자본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가 자본에 대한 얘기를 심층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자본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장, 5장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확충하고 나면 그럼 금방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고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예, 제 생각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컨버전스 하이포서시스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컨버전스 하이포서시스는 사실 80년대, 90년대의 거시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을 스터디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사실 없고 다른 이슈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컨버전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모든 국가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사실 쓰는 건 뭐 리치 컨트리, 푸어 컨트리 표현이 조금 이제 저는 약간 노모티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어느 정도가 잘 살고 어느 정도가 나보다 잘 살면 잘 사는 거고 나보다 못 살면 못 사는 건가? 뭐 사실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컨버전스 하이포테시스예요.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 살펴볼 성장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성장의 패턴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이론들이 실제 현상들을 굉장히 잘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이 이론이 지금까지 현실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현상들을 잘 설명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예상하는데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수렴 가설입니다. 이제 과연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겠죠.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그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각 여러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모아봤는데요. 뭐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개 국가만 제가 뽑았습니다. 검은색이 코리아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 재팬, UK, US 이렇게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좀 생뚱맞을 거라고 생각. UK 이런 국가 좀 생뚱맞잖아요. 그 뭐 제 기준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 기준으로. 왜 그러면 독일을 빠졌느냐?
뭐 제가 약간 남미 바이어스가 있어서 네. 주변국 한국의 주변국하고 이제 US 포함시켰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니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이렇게 개인적인 바이어스 그려놓고 봤더니 나름 의미 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US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노란색이 재팬입니다. 그 다음에 재팬 바로 밑에 U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그룹 컨트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인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높고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차이나 A, B, C 순서가 됐어요. happen to be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A, B, C가 됐습니다. 보시면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재팬, UK 우리가 먼저 가야 되죠. 코리아, 재팬, UK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보입니다. 그 재팬 한번 보시면요. 의미 있는 그림이 여기 90년에 의미 있는 포착이 돼요. 여기 보시면 US하고 재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까지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너무 많은 얘기는 사실 불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팬의 로스트 데케이드 잃어버린 10년 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10년 더 갔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로스트 2 데케이즈가 됐습니다만 그 기간이 여기 기간이고요. 그 사이에 사실 미국의 GDP는 1인당 GDP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90년대 미국의 GDP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미국 경제는 사실 전례 없는 그 시기였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요. 90년대 미국 GDP는 이렇게 늘어났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US GDP는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한국과 재팬, UK는 비슷한 점으로 수렴을 했어요. 비슷한 점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날 건지 한국은 이렇게 해서 US 수준으로 갈 건지는 nobody knows죠. 우리 호플리 그렇게 됐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컨버지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점으로.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가 또 이렇게 컨버지한 것 같습니다. 만일 차이나가 여기서 컨버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2000년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아마도 차이나는 지금 현재 코리아, 재팬, UK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US 이런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지금 봤을 때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떤 컨버전스가 나타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컨버전스라고 하는 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컨버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소득 수준으로 수렴하는 그룹들은 우리가 뭐 사실 제가 7개 국가를 뽑아가지고 컨버전스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180여 개 국가, 200여 개 국가를 다 모아놓고 그림을 그려도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7개 국가를 뽑아놓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여러분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80여 개 국가를 가지고도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거시경제학 수업에서는 그 그림까지는 준비하지 않지만 뭐 여러분 신흥국 경제론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제가 다수의 국가들의 그림을 합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부 국가들 사이에 컨버전스는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컨버전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버전스를 absolute 컨버전스라고 절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bsolute convergence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7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몇몇 국가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득의 컨버전스를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거나 어떤 꼭 굳이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지금은 보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요. 1990년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코리아가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수렴했을 거라고 얘기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재팬과 US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U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그룹이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했었을 겁니다만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또 다른 어떤 컨버전스의 형태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컨디셔널 컨버전스는 사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사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제가 강의 노트에 따로 앱솔루트 컨버전스에 대해서 컨디셔널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적어 놨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워크홀스 모형이었었어요.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하고 펀더멘털한 이제 모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볼 모형인데요. 그러한 솔로우 성장 모형이 실제로 absolute convergence를 imply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이 사실 그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거의 그 독보적인 이론이었었는데 그 이론을 이렇게 스터디해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모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모형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모형이 시사하는 바가 그 모형의 시사점이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모든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 다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갖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 그걸 임플라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모든 국가가 솔로우 성장 모형처럼 성장한다면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국가가 솔로우 성장 모형처럼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만 봐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90년으로 되돌아가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absolute convergence에 대한 뭔가 어떤 그 클루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은 절대 수렴을 보여주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 실제로 그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모형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은 어떤 완벽한 성장 모형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부 수렴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성장 모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다른 성장 모형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성장 모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성장 모형이 뭐냐면 이제 재작년이죠. 2018년 2018년입니다. 재작년에 폴 라머가 내생적 성장 이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성장 이런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모형이 이제 나온 직후에 사람들이 폴 라머의 내생적 성장 모형을 이렇게 봤더니 내생적 성장 모형은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사용을 하면 모든 국가가 서로 다 다른 이런 소득 수준을 갖는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버제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는 저쪽에 가 있을 거고 미국처럼 그 다음에 어떤 모형은 폴 라머의 모형에 따르면 어떤 모형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버전스 하지 않는 현상이 폴 라모 모형에서는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는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은 틀렸고 폴 라머의 내생적 성장 모형 우리가 6장에서 아이디어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볼 거예요. 그 6장의 아이디어 모형은 실제로 현실을 잘 설명하니까 맞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등장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 성장 모형은 사실상 독보적인 성장 모형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라버 솔로우가 만든 모형인데 얼마나 권위적인 인물이면 이 사람의 라스트 네임 솔로우에 모형을 붙인 거잖아요. 그 솔로우 모형.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리스펙트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모형이 틀렸으니까 폴 라머 모형이 맞다 이런 식의 사실 아규먼트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버 솔로우는 또 MIT 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MIT 옆에 또 하버드가 있어요. MIT 하버드 교수들이 경제학과 교수들이 정말 솔로우 모형이 틀린 것인지 이렇게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모형은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임플라이하는 모형이 아니라 조금만 들여다보면 솔로우 모형은 컨디셔널 컨버전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90년대 MIT 하버드 교수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디펜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솔로우 모형을 서바이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모형은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모형은 사실상 현대 경제의 성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 모형을 우리가 6장에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비용인데요. 1인당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후생을, 웰페어를, 만족도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요한 것이고요. 소득 증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의 경제 성장은 당연히 영아 사망률도 현저히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편익은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 오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원 고갈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문제, 지금 미국 서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호주에 있었던 대규모 산불,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서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불, 이런 문제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기술 발전 관련된 이제 노동의 대체고요. 산업혁명 당시에도 산업혁명 발발 이후에 이제 영국, 그다음에 서유럽,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주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이제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머신이 발명이 되면서 과거에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었던 산업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해 간단 말이에요. 100명, 1000명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던 생산 방식이 이제 10명, 20명만 투입해서도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영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러다잇 무브먼트가 발발했습니다. 러다잇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방적기인데 방적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방적기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것이죠. 자본이, 그러니까 머신이 노동을 대체한 것에 대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뭐 AI라든가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 인공지능과 뭐 자동화, 오토메이션과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가는 사실 또 뭐 거시경제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생산 모형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